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대란 우려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 진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크온은 의료 대란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이정현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병원을 비롯한 상급 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 그다음에 현장의 보고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민 불안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추석 연휴에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개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병원 노조들 상황을 보면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그 응급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응급 의료에 대한 응급 의사들이 1차 이제 본다 하더라도 그다음 이제 후속 배후 진료가 지금 사실 가능하지 않는 과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이제 그런 과들이 속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다른 이제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들, 국립대학병원들조차도 사실 처음에 이제 전공의가 나가기 전에는 응급의학과가 전공의까지 합쳐서 이제 22명 정도가 이렇게 응급실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대부분 어떤 권역 응급센터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 이제 나가고 딸랑 이제 그 응급의학 전문의 5명이 이제 보게 되니까 5명이서 그러면 3교대로서 365일을 돌려야 되니까 사실상 한 명의 어떤 그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봐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그 환자를 다 볼 수 없고 실제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응급실을 찾아도 실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호 부회장님 지금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그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그 지금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응급실 상황은 그 정부가 발표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응급 처치뿐만 아니고 응급 의료 이후에 후속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번 추석 연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보통 저희들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한 2만여 명 정도가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추석 연휴 같은 기간에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통 통계로 잡히는데 올 추석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저희들도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 대책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응급진료 관련 보험수가 대폭 인상하고 군의관, 공보위 응급실로 최대한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170억 가량이 더 추가로 투입돼서 이런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정현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조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결국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갖다가 250% 올리겠다. 그리고 또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인건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제 안들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응급실이 이제 응급의학과만으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배후 진료를 하는 이제 각 진료과 그 전문의가 지금 현재 사실 그 오랜 어떤 장기간의 어떤 당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당직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뭐 군의관 공보위를 이렇게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게 실제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의료진도 이렇게 긴급하게 그 투입을 하면은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좀 이런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현재 어떤 이런 의료 문제는 응급의료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료에 대한 어떤 응급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공보위나 군의관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이제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한다는데 신규 채용을 1, 2주 만에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 이제 어떤 이게 소요되어야지 이게 채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네. 추석에 내놓은 이 대책, 공보위 전문의 투입할 거 이재명 위원장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상호 부회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공중보건의와 우리 군의관을 뭐 정부 측에서는 거의 마스터 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는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관 중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전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별로 뭐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를 따고 군에 가신 군의관도 있고 공보위 중에서는 그냥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간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의과대학 졸업하고 간 공보위 선생님 같은 경우한테 그런 진료를 맡기는 건 거의 뭐 운전면허 금방 딴 사람한테 포크레인 작업하라고 시키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는 그냥 마구마구 지금 급하니까 마구마구 준비 안 된 대책을 그냥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문제지만 우리 관심은 또 우리 지역 의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인데요. 전공의들 빠지면서 모든 대학병원이 다 겪고 있는 상황, 의료진들의 번아웃, 간호사들의 번아웃은 뭐 비슷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점이 더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대구시의사의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메디시티 대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대구 지역의 의료는 그나마 좀 잘 유지는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 지금 우리 대학병원급에서의 지금 수행하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평소에 하는 수술에 비해서 한 60% 정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점 악화되는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별로 또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과에 있어서는 마취과에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응급 진료는 어떻게 지금은 돌아가고는 있지만 계획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의 그 수술 날짜가 자꾸 미뤄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 일정이 적어도 이 기간 안에 잡혀야 병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 텐데 이 수술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병이 진행을 해서 오히려 수술을 할 당시에는 진단할 때보다 더 병기가 늘어나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연 나중에 누가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지금 이제 그 전문의 이제 교수분들이 옛날에 이제 당직을 안 하던 부분들까지도 전공의 역할 이런 것들을 뭐 피해 간호사나 이쪽에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전문의 그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피로 누적이 이제 굉장히 점점 심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대학병원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직을 하면서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그것들이 생기면서 뭐 종합병원으로 또는 어떤 수도권 병원으로 이렇게 보다 이제 대학병원보다 훨씬 어떤 그
이제 보수가 2배, 3배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 지역의 어떤 대학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유가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네. 빅5 병원도 물론 응급실 운영이 힘들고 병원 운영이 힘들어서 적자고 뭐 파산 위기는 뉴스 보도도 종종 접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인력이 빠져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 인원을 충족시키는데 이동하고 있는 현상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상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의료에 있어서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의 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또 한 가지는 비용입니다. 이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모든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놓은 정책이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되고 수도권에 새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6,600병상의 수도권에 병상이 생기면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 의료 인력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아마 예상해서 그 의과대학생을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짐작한 대로 그러시다.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공중보건의들 그다음에 군의관들 뭐 어디다나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당장 급하니까 지역 공중보건의들 빼서 이렇게 응급실에 배치하고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정현 위원장께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농어촌 의료공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 어떻게 그렇죠. 들립니까? 그렇죠. 농어촌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공보이들의 역할이 그나마 이제 크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민들에게는 완전 어떤 그분들이 없으면 완전 무위촌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소소한 의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런 판단과 또 응급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이런 의료인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이쪽 지역의 국민들은 그냥 뭐 헌시적처럼 바로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수도권의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좀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하고 또 이제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짜여진 곳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곳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는 사실상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을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정책 결정하는 그런 정부 관료나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역을 의료를 차별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대라는 시작도 안 했다. 심지어 붕괴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체계라는 건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격적인 의료 붕괴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또 부분별로 또 다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응급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취약한 부분은 중환자실이겠죠. 중환자실이나 소아신생아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지금 벌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암 환자들, 중증 질환들을 보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계통의 분야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의학 교육의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뭔가 지금이라도 큰 물기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로 잘 유지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OECD 평균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게 사실은 더 큰 걱정입니다. 네. 한편 또 간호 인력들이나 병원 인력들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도미노 현상 역시 이 우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네,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응급실 상황은 사실상 이게 병원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바깥으로 바로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뭐 그 119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뺑뺑 도는 구급차를 네, 타고 뺑 도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입원해 가지고 들어가서 병원 내부 상황은 실제 바깥으로 노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그 장기간 당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 또 전공의 업무까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간호사들도 필요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검사를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 응급 발생에 가면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면은 긴급하게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119처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 그 가까이 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가 달려와서 같이 이렇게 그 급부 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이제 해온 게 이게 모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냐 이제 그렇게 거기 달려올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결국 그 구급 조치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그 시기를 놓치면은 병원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많아지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번아웃 상황인데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이제 탈진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신규 채용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의 임명은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병원이 이제 그런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이제 간호사의 이제 그 업무가 사실상 그 전공의들의 업무를 이제 떠안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다되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하고 실제 가면 간호 인력은 빼드당 이렇게 그 간호사 숫자를 이렇게 이제 환자 숫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실제 간호사 숫자만큼 이제 간호 등급이나 뭐 이런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빼드는 줄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일이 힘들지만 치료 병상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채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채용할 수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이제 이 도미노 여파는 사실은 이번 졸업하고 있는 간호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관계자들한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와중에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그렇다면 전공의들을 수련시키는 수련 과정을 맡아서 하는 역할보다는 이미 그 과정이 끝난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전문의 이들이 다 치료를 하는 전문의 위주의 병원으로 그럼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 가고 중증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의료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얼핏 듣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하는지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문의 위주 병원이라고 하면 전문의는 전공의 이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데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의와 전공의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병원 경영상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주 소위 말해서 우리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주 80시간을 일하는 배운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전문의는 이제 전문 자격을 딴 이후에 자격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인력이라서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비용이 고비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택한 게 이제 전공의들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넘기자. 뭐 해서 지금 만든 게 지금 PA 간호사들도 뭐 진료 지원 간호사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네. 네. 지금 전공의 퍼센테이지가 40% 이상이 되니까 전공의들이 너무 로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전문 위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공의 퍼센트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병원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전공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전문의를 하겠다고 이제 만들어낸 안인데 실제로 이 전문의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재정적인 지원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 혼란한 사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책 중에 항상 그 시작 지점에서 걸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증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네. 하죠. 의사가 이제 부족한 거는 확실한 거고 그 앞서 이야기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대학병원들을 구조 변경도 중환자 중심의 이제 전문의 뭐 이렇게 중심의 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림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다들 이제 이거는 이제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서 그 중에서 전문의 수를 2~3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 2~3배를 어떻게 채용할 건가? 그 의사를 지금 없어요. 채용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러면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어떻게 그러면은 감당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고 또 오히려 또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사직하는 그 교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 어떤 그 국립대에 이제 사직한 교수들 1년 동안 사직한 숫자가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그만큼들이 이제 숫자가 이제 사직을 했고 하반기에 또 지금도 계속 지금 사직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결국 이거는 이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거다라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냥 숫자만 늘리면은 그 자연스럽게 갈 거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어떤 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아무도 이제 그것을 배치할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치할 어떤 계획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의대생 정원 네.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방법이 조금 그렇죠. 네. 가장 큰 문제죠. 이상호 부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에 관한 추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부가 근거로 삼았다 하는 그 3가지 논문의 저자들도 뭐 2,000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사 수에 대한 통계는 그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1,000명당 의사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의사 수 증가율이 세계 3위거든요. 가만히 그냥 지금 의대 정원만 갖고 가도 의사가 늘어나게 돼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물론 그런 게 필요하다지만 일본은 벌써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의사 수에 대한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그야말로 산무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전 예고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있어서 큰 그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과학적 합리성 2,000명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이 없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불가능한 걸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료계 내부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파열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 다르고 의사협회와 관계도 약간 원만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가 일치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유, 왜 그렇죠? 우리 의료계의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정부가 합의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수가를 100% 원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해에 건강보험정책 재정 건전화 법안을 만들어서 원위치 시켜버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아주 심각한 불신. 두 번째는 2020년도 이제 의정 합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맡았던 최대집 회장과 당시 이제 전공의와 학생 대표들 간의 문제. 그 당시에 이제 최대집 회장 혼자서 이제 의정 협의를 들어가게 도장을 찍은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대표였던 그 학생들이 지금 전공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의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전공이나 이런 학생들이 약간의 일종의 불신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보면 지금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담당자들의 생각은 거의 우리나라 GNP 1인당 소득이 $1,00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 전공이나 학생들은 $10,000가 넘었을 때 태어나서 2~3만 달러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해내지 못하면 지금 전공인 학생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25년 정원 원위치를 시키고 원래대로 해라 하지 않으면 증원된 정원이 원래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제 1번 선결 요건인 것 같습니다. 전공이나 의사협회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는 시선하고 또 의료 관계 또 아시는 분이 보는 시선하고 또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협상이라는 부분은 상대와 어쨌든 그 대화를 좀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 자체가 이제 완전 단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라는 부분에 뭐 어떤 작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이제 뭐 양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상호 부회장님, 네. 수시 입시 모집 끝났습니다. 이게 못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지간한 일이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권고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대입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은 짐작을 하실 텐데 내년도 의대 정원 이대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500명이 되는 의대생들을 뽑고 나면 내년 되면 7,500명이 되는 예과 1학년생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 입시 제도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과거에 1968년도에 일본에서 동경대 의대에서 인턴제 반발해서 학생들이 휴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969년도에 동경대학은 의과대 학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93년과 96년도에 한 의사와 약사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입학 정원을 30% 감원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접수는 됐지만 뽑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뭐 입시생들이 하고 입시 가족들 합치면 200만 정도의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5천만의 국민 건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만약에 올해 입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2026년에는 의대생 한 명도 안 뽑고 거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 사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면서 그 정원의 논거가 의사들이 많아지면 이 필수 의료의 낙수 현상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로 돌아올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논거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료에 있어서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인들의 사명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전공의사들의 사명감을 뭉개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자체가 원점 재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너진 우리 사명의식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거는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줘야지만이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된다면 뭐 이건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먼저 선결되는 과제다 이렇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사과 형식을 빌어서 한다면 이상호 부회장 보기에는 최소한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 누굽니까? 뭐 아무래도 역대급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 있죠. 의사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카데바를 수입한다는 등 환자를 전세기 태워서 외국에 보내야 한다는 등 뭐 엄청나게 많은 최근에는 뭐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로 올 환자가 아니라는 분부터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 의료원장 같은 분들 원래 의대 정원 찬성 확대했고 의료원장들 대부분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도 지금처럼 하는 것을 찬성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의 시작이 됐던 이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양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된다. 이것 자체까지 말아놓을 수는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현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게는 바로 이제 지역의 어떤 필수 의료 그런 공백을 해결할 대책으로 이제 공공병원에 일할 그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를 하고 사실 의대 정원이 뭐 2,000명 늘린다고 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 효과로 이렇게 지역으로 공공병원으로 올 거다. 저는 전혀 이제 그렇게 될 리는 없다. 아무리 늘려도 어떤 그 지역에 또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에 배치할 그런 방법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했던 입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도 보면은 국립대 의대는 확대했던 부분에 정원이 50%를 이제 줄였어요. 감축을 했는데 실제 그러면은 민간 사립대 또는 어떤 재벌 이런 쪽에 어떤 그 사학자들 쪽에는 입학 정원을 한 개도 안 줄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쪽을 이제 키워주는 부분이 될 거고 결국 국가가 설립한 뭐 그 운영하는 그런 이제 공공의대나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역할을 해야지 사실 돈벌이 대학이나 돈벌이 어떤 의료인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역 필수 이제 과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공공의대고 공공병원을 좀 살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에 맞춰서 지역 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이런 뭐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이른바 의사들이 말하는 바이탈 뽕을 놓는 게 아니고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합당한 보상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는지 이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호 부회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지금 보면 전혀 숙고되지 않은 그냥 아이디어 공모전 수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라는 게 지금 뭐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 해서 뭐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데 8개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면을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그렇고 뭐 이거는 의지가 있는 뭐 그런 내용 같지 않아서 따로 참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란 건 사실은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신들이 그 지역 의과대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의사 의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의료를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성공했냐 하면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지역 의료 인재 전형 비율을 낮추고 오히려 그 지역의 제일 연구 결과 보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그 지역 의료도 발전한다는 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간호법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 분쟁 그다음에 지금 의료 파행 사태의 와중에 필요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던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것을 염원했던 간호사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고 시큰둥하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작년에 이제 거부 이제 됐던 그 내용에서 이번에 이제 시켰던 것은 정부가 이제 그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불법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범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법에 넣어서 이제 통과를 빨리 시켜야지 사실 전공의가 이제 없는 이 병원을 그나마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으로 뭐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합의를 뭐 쉽게 되어 가지고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 소위 PA 간호사라는 이 부분을 법 테두리 속에 넣는 것 이외에 사실 간호사 관련한 뭐 처우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에 대한 배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현장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아무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이게 이 법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뿐인 이제 간호법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오히려 어떤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이제 사태에 대한 걸로 업무 과정은 더 심각해지는데 더 지금 막 좀 네. 억울한 심정이죠 지금. 예. 할 일이 업무가 늘어나는 걸 합법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개선된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많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다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하고 정부가 싸우는데 중간에 죽어나는 건 역시 환자들과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 특히나 내 가족이 위중한 환자일 경우에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주체가 의사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내 가족이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의료 대란 실마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두 분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 말씀 좀 주시죠.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현재처럼 막무가내식 그런 태도가 더욱더 어떤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을 더욱더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 마음을 풀고 또 이제 어쨌든 국민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현실적 대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뭐 정부나 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나 의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좀 협상을 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우 부회장님. 네,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빠른 결정을 해서 이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좀 어떻게든 책임지고 우리 의료인들이 열심히 환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추석 명절 때 가능하면 먼 거리 이동하실 때 안전 운행하시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선 전 드실 때 목에 가시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감이나 이런 홍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장 폐쇄 안 되게 조심하시고 너무 과식하거나 과음하시지 말고 좀 차분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탁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료 대란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이정현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핵심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명절 앞두면 우리가 고향 찾고 명절 준비한다고 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많이 네. 바쁘고. 근데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소식은 정치권 이슈입니다. 우리가 밥상 민심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선거를 앞둔 명절이면 이 밥상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권이 분주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조만간 선거는 없습니다만 이 굵직한 이슈가 많아서요. 여야 모두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한 만큼 이 추석 민심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추석 전에 분위기는 여야 간의 밥상이 진짜 날아다니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네.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 멈춤이 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 등입니다. 그 발의 그리고 대통령 거부에 이어서 이 폐기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발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가 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돈줄 역할을 해서 이 방조 혐의를 받은 송모 씨가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좌가 활용된 김 여사도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될 건지 지금 관심이 높은데요. 김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는 여론이나 또 압박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것이 특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의만 네 번째인 최상병 특검법은요.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이 야당이 추린 후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화폐법은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통과한 법안들을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고요.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이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의 해결에 집중해야 됐다라고 하면서 연휴가 끝난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을 했고요. 강성 지지자들이 우원식 의장은 김건희 경호의장이냐 하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기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다행이라고도 하면서 하지만 19일은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등장한 지역화폐법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이 지역화폐를 결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형마트나 대기업 업종, 유흥업종 등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지자체마다 발행 한도도 다르고 할인율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30만 원을 한도로 충전할 수 있고 할인율이 10%가 적용이 된다 하면 저는 27만 원을 들여서 3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잖아요. 이 3만 원에 할인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줄곧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왔고요. 국회에서는 다시 이 예산을 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온누리 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추진해서 아예 듣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소비 진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경제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타겟팅한 것이고 이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면서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강제로 일시 멈춤한 여야지만 결국은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법안들이잖아요. 연휴가 끝나면 시기는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본회의가 통과될 것이 좀 확실해 보이고 또 거부권이 반복될 것이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 갈등의 의료 대란 같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좀 풀면서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해도 논의를 좀 해가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에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어떻게 됐니, 공부는 잘하니, 네, 공부 잘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하는데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정치 얘기 잘못 꺼내면 이 집안에 싸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심밥상에 정치 얘기 올리시더라도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얘기는 말고 그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정치 얘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오는 2030년, 이게 빠르면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요.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에서 반발이 큽니다. 이게 2020년 당시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 이렇게 신공항 이전지 선정 관련해서 공동 합의문도 작성을 했고 네. 그 안에 여러 내용을 담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대구 경북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도요. 공동 합의문을 이끌어낼 때 진통이 상당했습니다. 군의 여러 인센티브가 편향됐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5개 인센티브를 핵심 내용으로 해서 공동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의성군 관내에 항공물류 그리고 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한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 국토부가 화물터미널을 군에 배치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인데요.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이 신공항 물류 단지를 의성군 관내에 둔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반발이 커졌습니다. 화물터미널은 민간 공항이 있는 군위 쪽에 들어서는 거였거든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이 화물과 물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서요. 항공 물류 단지를 의성에 두는 것은 공동 합의문에도 있고 이게 공동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 줄곧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화물터미널은 이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속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이 분리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물류터미널은 물류시설의 집합제라고 하면서 이 공항과 가장 가까이에 설치를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성군에서는요. 항공물류 핵심이 화물터미널이라고 하면서 의성군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 합의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줄곧 해왔습니다. 네, 군위에 여객기 화물터미널,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 이렇게 건립하는 중재안 냈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또 군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간공항시설은 군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국토부도 지방공항의 화물터미널이 복수로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성군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서쪽 비안면 일대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 안은요. 동쪽 봉양면 쪽에 이게 입지를 두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측이 또 여기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갈등이 길어지면 민간공항 건설이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홍준표 시장이 카드 한 장을 던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플랜 B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군위군 우보면에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는 플랜 B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번 주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젠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면서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 안 된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도 좀 강하게 입지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 상당히 강하게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홍 시장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자꾸 반발을 하는 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자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내해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이게 고시가 돼버리면 되돌릴 수 없게 되고요. 이후에 뭐 토지 수용이나 다른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걸 홍준표 시장이 좀 우려하고 염두를 하면서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언론 브리핑을 한 걸 보니 SPC 구성과 관련해서도 좀 복잡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업 자체를 좀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야 된다라는 안이 필요하다라는 필요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항 문제뿐만 아니라요. 행정 통합이나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까지 이 대구 현안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냈어요. 군부대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의를 빼고 유치 신청을 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국방부에 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요구서를 냈거든요. 홍 시장은 지자체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경북이 잘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선정 과정에 진행 과정에 나름의 수기 절차가 포함되고 수기 과정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입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에는 비판 그리고 그럴 수 있냐라는 이 비판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토론도 했고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된 일이잖아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을 초토화하고 있다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판을 깨는 행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 시장 플랜 B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하루 정도 의성이나 경북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철우 지사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 플랜 B로 바꾸려면 특별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 돌출 발언에 대해서도요. 그동안은 진흙탕 싸움으로 보일까 봐 좀 참았는데 느닷없는 플랜 B는 좀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PC 구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질이 빚어지는 걸 의성 군민들 탓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 좀 날카롭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100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갈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두 분이 좀 행정가이시기 전에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이니까 형제들끼리 만나서 하는데 대구 경북이 이렇게 사이가 불편하면 좀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이어서 추석 연휴가 되다 보니까 모처럼 추석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가족, 친척들 만나고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이 연휴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또 연휴가 생겼습니다. 네.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 개천절이 있는 게 10월 첫째 주거든요. 이 달력을 보면 9월 30일 그리고 10월 2일, 10월 4일 이렇게 휴가를 내면 부장님 눈치 안 보면 최장 9일 휴가가 생긴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일하던 때인가요? 반대 기류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명함이 엇갈리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워라벨 기조가 있으니 뭐 옛날보다는 반발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도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청을 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난 3일에 확정을 했거든요. 뭐 사실 쉴 수 있으면 정말 반갑고 못 쉬면 반갑지 않은 게 바로 임시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기관이나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요. 의무적으로 쉴 수 있지만 사실 민간 분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 대기업 직원만 좋지 다른 사람들은 좀 반갑지 않다. 이런 얘기가 늘 따라 나오긴 합니다. 못 쉴 수도 있고요. 또 쉬는 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용자, 사측의 경우에는 그만큼 휴일 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 업무 지구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잘 안 되니 반갑지 않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 지정 때요. 특히 학교가 바빴습니다. 학생들은 연간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고 이게 보통 연초에 다들 계획을 마련을 하는데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했던 학교들이 많은데요. 부랴부랴 재량 휴일을 없애고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일정 조정하느라 학교들이 많이 바빴다고 합니다. 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여러 가지 이 정황을 우리 김은혜 기자 얘기했지만 안보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 그래서 군인들의 상기 진작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네. 이런 이유 이외에도 지금 내수 경기가 좀 침체 상황이니까 내수 경기를 좀 진작하자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이후에 여행업계에서는요 예약이 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해외여행이 내수 진작의 복병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의 일평균 예약률이요 여름 휴가라고 불리는 우리 7말 8초보다 예약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해외여행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1,4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행 수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행 수지가 올해 상반기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도 지금 여행 수지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는요 결국 경상 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휴가 해외 여행 수요를 자극할 경우에 이 경상 수지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반감할 수 있다면서 이 국내 여행을 좀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분석의 보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더 쉬면요 직장인 입장에서야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내수 진작 효과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세부적인 정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시기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내놓은 조치입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10분 고려하더라도 3.5배 인상된 의료 수가가 떠나버린 의사를 돌아오게 할 리 만무해 보입니다. 자칫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의 수익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못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현장 의사들은 의료 붕괴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바로 나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무에서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